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여러 가지 실천 모델들을 지금까지 쭉 배웠습니다. 우리 배운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심리사회 모델 우리 배웠지요. 행동주의 모델, 또 인지행동 모델, 그리고 과업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이렇게 배웠고 이제 이번 장에서 배울 것은 동기 강화 모델하고 위기 개입 모델인데 우리가 이런 실천 모델을 여러 개 배운 것들 중에서 정말 꼭 기억하고 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공부해야 할 부분이 오늘 배울 이 동기 강화 모델하고 위기 개입 모델인데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몇 가지 모델들을 한번 복습해 보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배운 게 이제 심리사회 모델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여기 모델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심리사회 모델은 정서적인 지지나 환경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중요한 학자 중에서 우주와 홀리스라는 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이론이라든가 정신역동 이론, 뭐 역할 이론, 의사소통 이론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우리가 이론적 배경 중에서 이 장에서는 이 정신 분석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 프로이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는 그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 정신분석에서는 프로이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이드와 자, 또 초자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자신이 불안한 행동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우리 교과서에 나온 방어 기제 몇 가지 중에서 뭐 억압이라든가 부정, 회피, 퇴행, 투사 뭐 이런 몇 가지들의 이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을 만드신 그 프로이드, 지금은 또 프로이드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게 여러 선생님들 생각나는 게 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또 이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뭐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행동인가, 또 이 행동을 학습을 통해서 수정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행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들. 여기에서는 우리가 반응적 조건 현상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이런 어떤 선행적 자극에 대해서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 요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감정, 인간의 감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학습을 통해서 바뀌고 또 이런 것들은 그 학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배우신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강화들 중에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거 우리 배웠죠. 그리고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 뭐 소거 이런 거 우리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행동주의 모델도 여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이런 현장에서 쓰여지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인지행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인지에 대한 오류를 여러 가지 뭐 추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 치료를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배운 것들이 이제 실천 모델 중에서 이제 과업 중심 모델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 중심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쭉 보시면 이 어떻게 이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대상을 원조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은 선생님들이 각각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천하실 때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쭉 선생님들이 보시고요. 동기 강화 모델은 이 사회복지 1급 시험에도 이 동기 강화 모델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기 강화 모델이라는 것은 이 말에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지만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동기를 주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만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델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는 그 미국의 학자인 이제 윌리엄 밀러가 나올 건데 이 사람이 이런 만성적인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런 동기 강화 모델이 굉장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동기 강화 모델은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특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한 이 모델을 통해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뭐 흡연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렇게 중독을 나타나는 증상들의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이런 모델들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라포 형성이 되겠죠. 여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와 만났을 때 이런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특히 이런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이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문제 해결의 성패가
이 라포 형성에서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도 사회복지 실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동기 강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 이론적 배경은 윌리엄 밀러라는 분과 롤릭이라는 그 두 분이 알코올 중독 분야에서부터 이것을 활용해서 점점점 이제 그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 동기 강화 모델은 이렇게 중독에 대한 치료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관심에 또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내부의 동기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력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 중심 상담 이론에서 이 인지의 부조화 이론과 아니면은 자기 지각 이론이나 초이론적 변화 모델 등으로부터 이런 모델이 나오는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클라이언트 중심의 생각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 중심의 그 동기 강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항상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는 양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또 내가 술을 끊고 싶은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을 여러 선생님들이 실천 현장으로 가셨을 때 어떻게 이런 그 부적인 부분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강화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 분야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도 추론해 봐야 될 것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중심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그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이 그 이론이 여기에 접목되면 굉장히 잘 활용되겠죠. 그래서 로저스가 말하는 클라이언트의 성장 요인을 강조하고 이런 전통들을 계승함으로 인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 중심적인 요런 상담을 통해서 현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바꿔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그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항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아니면 그때에 맞는 적소적소의 시간들, 타이밍을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이제 흡연의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흡연도 중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금연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제가 아는 분은 그 손주가 생기면서 흡연을 했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 강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흡연을 하면 뭐 그 손주를 보기가 곤란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본인도 당연히 내가 금연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 또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와 이런 양가 감정이 계속 자기 안에 내적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그 하나의 시작점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 손주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환경을 바꾸고 또 가족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동기 강화 모델의 핵심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우리 전문가 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이나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서로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이 지금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델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뭐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정말 아주 살짝 건드려줘도 이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모델은 지시적 또는 목표 지향적 상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인지의 부조화 이론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이런 행동 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이것이 보시면 인간은 생각 및 태도와 행동 간에 부조화가 생기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동기 강화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이나 이런 불일치감에 초점을 두고 인지 부조화 상태를 만들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이나 불일치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이런 동기 강화 모델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지각 이론이라는 거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 행동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별다른 인식 없이 일어났던 행동들이 그 행동을 다시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을 보면 인간의 태도나 행동, 의도는 적극적인 대화에서 스스로 말한 후에 형성됨을 강조하는 이론이고 또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그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그 행동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각 이론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또 클라이언트 스스로 말한 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본인이 그것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기 강화 모델에 나오게 된 동기가 되는 거. 이런 이론들에서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게 초이론적 변화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초이론적 변화 모델에서는 인간의 문제 행동 그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어떤 대상과 문제에 관계없이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5개 단계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심리치료 이론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런 변화의 대상에서 서로 다른 변화를 견해를 보이기도 하면서 또 이 변화 과정에서 대체로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그 변화 과정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는 건데 우리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5개의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인식 전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직 클라이언트가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고 그런 의지가 아직 생기지 않은 단계를 이제 인식 전 단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단계부터는 조금 더 명료화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내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양가 감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술을 알코올 중독이 되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끊어야지. 왜? 가족들이 싫어하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내가 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술로 인해서 오는 행복과 이 가족들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2가지 감정이 계속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 술을 마시는 게 더 나를 즐겁게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인식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한 신념이 아직 생기지 않은 거고요. 이제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한 내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클라이언트 자신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인식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술이 먹게 되고, 또 내가 담배를 안 피우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담배를 피우게 되고, 또한 뭐 내가 뭐 이런 도박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또 뭐 형제들과도 떨어지게 됐는데 나도 가족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또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지 않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또 필요로 하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또 그 전문가인 우리 사회복지사와의 어떤 그 신뢰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집단이든지 간에 라포 형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특히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라포 형성을 하는 게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셔야지 이런 모델들을 활용할 때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단계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 내가 이 행동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까지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이 실천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변화 행동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중독의 상태는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서 이것이 다시 그 회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언젠가 다시 회귀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얼마만큼 더 오랜 시간을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흡연을 하던 분이 내가 담배를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끊겠다, 아니면 한 달 동안 끊겠다,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분이 일주일 동안 정말로 담배를 끊었을 때 얼만큼 이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 지지를 해주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긍정적인 강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한 달이 또 지나가고 뭐 2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있다가 다시 흡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 뒤에 다시 흡연을 하시지만 또 이번에 다시 오늘부터 계약을 해서 일주일간 또 흡연을 하고 또 일주일간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이제 요런 것이 행동 실천 단계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유지 단계로 들어가 보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 상태가 이제 유지 단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약속했던 일주일의 시간을 지켜서 또 일주일 하면 2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4주가 지나면 한 달이 되고, 이런 시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적극적 지지를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천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과,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항상 그 당근과 채찍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는 협동 정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굉장히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 파트너 정신으로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막 서로 억지를 부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서, 협동 관계에서 요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고, 또한 이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 때 그 동기를 잘 활용해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라든가 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자율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 주고, 또 이 자율권을 촉진시켜 줌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는 면들도 보여주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에 대한 표현도 적절히 잘 해주셔야 되고, 또 가끔은 이런 불일치한 시간이 왔을 때에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그 저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기 강화 모델의 정의를 보면 클라이언트 자신의 변화의 동기와 결심을 견고히 하도록 돕고 협동적인 대화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 밀러와 롤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일반적 정의와 실천적 정의, 기술적 정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 정의를 보면 변화 동기와 행동 변화에 대한 결심을 돕는 협력적 대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또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적 정의를 보면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런 양가 감정 문제를 다루는데 항상 클라이언트 중심의 면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공감해주고, 또 그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양가 감정의 문제점을 확실히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정의를 보면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협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대화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할 것인가를 목표를 정하고 클라이언트가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항상 그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동기 강화 모델이 클라이언트에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이 변화의 저항에 대해서 이런 양가 감정들을 해결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촉진시켜 주고 이런 협력적인 대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자들은 이 동기 강화 모델을 실천 원리와 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핵심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클라이언트 중심과 협력과 내적 동기 변화, 또 양가 감정, 목표 지향적 이런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서 그 행동 양식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이 동기 모델 상담이나 치료가 아닌 면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협력적 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이런 권위의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치료나 상담에서 지식이나 능력, 권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그렇지 못한 또는 병리적인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인가 해주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떤 느낌이고 어떤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충분히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수용은 동의나 인정하는 그 말과 같은 뜻이 아니라 그 관점을 충분히 수용하는 태도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잘 형성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는 절대로 지적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로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줘야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래, 너는 정말 형편없어. 넌 정말 이것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다면 이런 동기 강화 모델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 면담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화시켜 준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이 동기 강화 모델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천과 관련된 주요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정신은 동기 강화 모델에서 아주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강화보다 내적인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조해 주고요. 그래야지만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을 변화하는데 더 좋겠죠. 또 현재의 상태와 자신이 원하는 상태 간의 불일치한 인식을 하도록 해서 이 변화의 동기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게 되겠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또 개인의 가치와 실제 행동 간의 불이치를 인식하도록 해서 변화 동기를 활성화한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변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힘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이런 불일치함 경험을 하도록 해서 이 변화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거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저항을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의 그 외부로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하는 클라이언트를 직면시키거나 논쟁하는 대신 그 클라이언트가 인식하는 이런 동기를 이해하고 이것을 반영적으로 경청하면서 서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나 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저항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자, 그리고 이 저항에는 우리가 저희 책에 보면 저항과 함께 구르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클라이언트가 변화하는데 저항하지 않고 변화한다면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뭐랄까 이해를 돕는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새로운 관점을 시도할 때는 여러 가지 저항이 오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런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그 해답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자원 중에 하나가 이 저항은 이것을 다시 반응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 않고 이 클라이언트가 변화될 때까지 이 저항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내가 왜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할 때 우리 사회복지사들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그것에 대해서 바뀌기까지 저항하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로 계속 수용한다면 이것은 다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저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 강화 모델의 정신과 사회 복지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요 앞전에서 봤을 때 저항할 때 이제 그 효능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해주고 또 이런 자기 효능감을 나타낼 때 이 클라이언트에게 얼만큼 지지 기반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변화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동기 강화 모델에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뭐 태도라든가 철학적 가치라든가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성장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상태이어야만 이 클라이언트의 정신을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밀러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동기 강화 모델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체가 아니라 실천과 관련된 주요한 정신을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신은 동기 강화 모델 저변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나 태도, 철학적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들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협력의 단계를 한번 보면 협력의 정신이란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동등한 파트너로 상호 협동해서 변화를 위한 최대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망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열정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사회복지사의 그런 열정과 조화를 시켜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적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변화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또 유발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클라이언트는 변화에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동기를 이끌어내서 그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변화의 동기로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끌어낸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가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클라이언트와의 라포가 더 잘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용의 정신이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무조건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을 묵인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또 정확하게 공감해줌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연민의 정신은 이 동기 강화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복지 추구에 있으며 전문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 동기 강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연민은 동정이나 동일시와 같은 사적인 감정이나 경험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조 전문직으로서 추구하는, 즉 사회복지사가 얘기하는 전문성을 갖춘 연민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정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옆에 이것을 보면 이 정신에는 협력과 수용과 유발, 연민 요런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파 표시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이런 네 가지의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라포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원칙과 동기 강화 모델 관계를 우리 교과서에 141쪽에 보면 이제 표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실천과 동기 강화 모델의 예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개별화 원칙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동기 강화 모델을 보면요.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유한 관점과 사고로부터 변화 동기를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몇 가지만 보면요. 강점 중심 접근을 강조한다. 이것을 동기 강화 모델에서 보면, 동기 강화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 능력, 그리고 과거의 긍정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인식하게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 기능들을 잘 살려서 이것이 변화되기, 행동의 변화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중심적이라는 거는, 이것은 클라이언트와 우리 사회복지사, 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자가 클라이언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 그 본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잘 인식시켜 주셔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그 탈피를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행동의 양식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것을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잘 이 생각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는 그 동기 시점, 그 시발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기 강화 모델의 핵심이고, 또 이 동기 강화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고 이럴 때 어떤 동기를 주느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현장에서 이런 그 동기 강화 모델 같은 경우는 쉽게 접목시킬 수 있을 뿐더러 그들을 잘 관찰하면 그 시점을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천 기술로 들어가서 이 동기 강화 모델의 실천을 살펴보면요. 우선 개방형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이 개방형 질문하기는 우리는 상담에서 모든 질문들은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개방형 질문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개방형 질문하기를 살펴보면요. 단편적인 답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각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이제 개방형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단답형 질문은 뭐예요? 네, 아니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이제 단답형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방형 질문은 내가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개방형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법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사가,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러지 않아도 이 클라이언트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단답형 질문을 하게 되면 금방 네, 아니요 하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예를 보면은 오늘 상담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지요? 뭐 과제를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런 개방형 질문으로 열린 질문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개방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 행동을 자유롭게 알아가도록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개념이라든가 긍정적 개념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장점 기능들을 살려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가는 거죠.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요?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이 질문을 만약에 선생님이 술을 마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선생님 주변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가족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본인도 알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꼭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왜? 이 클라이언트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됐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하기를 보면 인정하기는 이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 인정하기에서는 라포 형성뿐만 아니라 목표 행동을 여기에서 바꾸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의지로 뭐 선생님이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금연을 성공하실 겁니다. 아니면 뭐 도박을 이제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 주면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계속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영하기를 보면 클라이언트가 의도했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인 추측에 의해서 진술해 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감정을 다시 그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것을 재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영하기 대화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사회복지사가 이해한 대로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자신이 하는 말 속에서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말들을 정확히 듣고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감정을 재확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감정의 반영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의미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또 이런 또 클라이언트가 경험할 정서를 반영해서 이야기해주면 되고, 양면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양가 감정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이 모두 함께 주어서 반영해주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기를 보면, 요약은 기본적으로 반영하기이지만 여러 개의 이야기로 대화 주제가 있을 때 활용하고, 또 클라이언트 말 전체를 연결하고 또 지금까지 대화한 내용들을 강조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수집 요약과 뭐 연결 요약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전환 요약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양가 감정 다루기. 이거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 양가 감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양가 감정이 실제로 대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민감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의 그 변화에 얼만큼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 양가 감정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충분히 사회복지사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방형 질문이나 반영이나 요약하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만큼 변화가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제 이런 양가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 변화에 따른 양가 감정의 표현이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 147쪽에 표로 예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제 변화 단계와 양가 감정의 예시라고 해서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잘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식 전 단계를 보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혼자 술 마시는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아내와 부모님까지 내가 술을 마시는 게 문제라고 걱정하니 어쩔 수 없이 가족의 강권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의 단계로 가면 내가 변화하면 우리 가족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변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자, 준비 단계를 보면 변화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여기에 오니 한편으로는 좋은데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양가 감정이 표현되기 시작되는 거죠. 실천 단계로 가면 지난 3주 동안 선생님께 말씀드린 계획대로 해봤더니 기분이 정말 좋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초조하고 허전하다. 그래서 이제 이 유지 단계를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계획대로 했더니 정말 내가 변했고 나름 잘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계속 이러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할지 좀 의문이 된다. 이랬을 때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빨리 캐치하시고 이분에 대해서 더 지지해주고 더 긍정적 강화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대화가 계속 이끌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변화돼 가는 대화를 이끌어내고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질문을 해서 이런 열린 질문을 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생각이나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잘 질문을 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인정해주고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더 촉진시켜 줌으로 인해서 대화를 더 잘 열린 기법으로 하면 이제 이런 대화가 더 잘 진행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변화에 대화하기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화하기는 동기 강화 모델의 핵심 과제는 클라이언트를 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고 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변화를 지시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가 감정으로 이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변화를 종용하거나 설득한다면 오히려 변화에 대한 저항하는 반응을 하기 쉽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변화와 개선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동기화해야만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클라이언트 안에 있는 내적 동기화에서 이 변화의 대화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변화 대화하기에서 변화 목표와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언어나 자기동화 진술을 의미하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나 능력, 이유,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인식 표현.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 때문에 다들 힘들죠. 모든 게 다 모두가 다 제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화 유형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실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를 형성해서 클라이언트와 상호 교류하면서 공감하는 과정을 지나고 또 매 회기마다 새롭게 다시 라포를 형성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이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변화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 동기를 유발하고 내가 왜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계획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 과정에서는 요런 실천 계획하고 이 계약을 할 때 요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잘 이해하시고 이런 계획 단계에서 계약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기 게임 모델은 오늘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위기 게임 모델은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동기 강화 모델이 중요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는데 위기 개입 모델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전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로서 다양한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적용하는 통합 접근적 모델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에 관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정의 및 분류를 보면 위기란 위협적 혹은 외상적 위험 사건을 경험하고 취약해지면서 여태까지 대처 전략으로서 스트레스나 외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불균형의 상태가 되는 것. 위기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유형을 보면 재해나 발달적, 변천적 위기, 상황적 위기, 이제 이렇게 위기론을 가정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실질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시간, 또 위험한 요인들, 또 이런 위험 가능한,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클라이언트에게 위험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즉각 다시 이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10가지가 나오거든요. 위험 사건, 취약 상태, 촉발 요인, 위기에 대한 인식 차이, 또 정서적 반응의 차이, 또 과거 갈등의 재현, 예측 가능한 반응, 위기의 시간 제한성, 또 위기 개입의 효율성, 재통합,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의 그 상태를 나타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위기의 목표와 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이 상담의 목표를 정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요것에 대한 거를 보면 위기 개입과 목표 및 과정을 보면요. 위기 개입은 매우 초점화된 단기 개입으로 위기 개입의 목표는 제한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의 목표를 보면 첫 번째, 위기로 인한 증상을 없애주고, 두 번째는 그 위기로 인한 기능의 수준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거죠. 원상태로. 또 이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진 그 촉발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사용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이것에 대한 치료 기제에 대해서 규명한다 라고 했는데 또 보면 현재의 스트레스를 과거의 생애 경험이나 갈등과 연결한다. 또 6번째로는 새로운 인식, 사고, 정서 양식을 개발하고 위기 상황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응적 대체 기제를 개발한다. 이 위기 개입 목표를 이제 이렇게 6가지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우리 교재의 그 사회복지 활동 뭐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의 초기 그 개입과 이제 이 중기 개입해서 이제 종결하기까지가 있는데 초기에는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춰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 상담은 항상 here and now라고 해서 지금 여기부터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상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런 환기를 경험하고, 또 사회복지사는 현재 클라이언트가 공경에 대한 평가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으로 보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문제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이제 구체적 목표와 이것이 어디까지 그 클라이언트와 변화가 될 것인지, 이런 계약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 상담에서는 중요한 것은 항상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초기 상담에서 클라이언트가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얼만큼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하는 거죠. 몇 회기를 할 것인가, 또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가, 또 한 번에 상담을 할 때는 몇 시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계약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같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중기가 되면은 이제 그 앞에 첫 회기, 초기 면담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그 가지고 있는 주요 그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런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해서도 이제 탐색을 함으로써 이 클라이언트가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중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기의 주요 활동은 위험 사건 이후에 자료를 조직화하고 단기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업들에 대한 것들을 작업함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들, 또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과 이런 지지 체계들을 찾아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매치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지지 기반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그 실천을 통해서 성공을 맛보는 것까지가 이제 이 중기에 가겠죠. 그래서 이 중기에 돌입했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 자기가 정했던 목표들이 달성되는 그런 것들을 맛봄으로 인해서 이제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종결의 관계가 오는데, 이 종결에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성취했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맛보도록 하고, 또 이 성취한 가업 목표 변화,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클라이언트와 이런 해결되지 못했던 미해결 과제에 대한 이런 다음 활동 계획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언제 만나서 이것 다시 할 것인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이 종결 시기에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의 적용을 보면 이제 앞서 위기 개입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적용하고, 또 위기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기술을 상당히 다르다는 것과, 또 이제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으면서 준비해야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위기 개입 모델은 그 상담을 실천하면서 그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설명했던 이 동기강화 모델을 선생님들이 잘 익혀서 본인의 것으로 잘 만드시면 굉장히 좋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